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사 17번째 시간 되겠죠. 그래서 소주제로는 고려사 파트의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9. 오늘은 고려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 사회와 문화 파트가 아주 조금 일부분씩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고려의 사회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려의 사회, 이 중에서 첫 번째 농민을 위한 사회정책이 뭐가 있었느냐 살펴보도록 합시다. 농민을 위한 사회정책, 대표적인 기구로 빈민구제정책이 있더라. 빈민구제정책은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표적인 기구가 뭐가 있었냐면 의창이라는 기구가 있었다는 거죠. 이 의창이라는 기구는 태조 때 원래 흑창이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쌀을 갖다가 평소에 곡물을 갖다가 저장하고 있다가 흉년시에 이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곡물들을 갖다가 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태조 때 원래 흑창이라는 제도가 있다가 의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왜 맨 처음에는 흑창이었냐면 말 그대로 창고인데, 쌀이나 곡물을 쌓아두는 창고인데 이 창고의 색깔이 끔했답니다. 그래서 흑창, 그러다가 의창으로 확대되었는데, 이 의창은 춘대 추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더라. 춘대 추납, 그래서 봄에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갚게 하는 이러한 빈민구제정책으로 의창이 존재하였다. 또한 고려시대 때 대표적인 의료기관으로 동서대비원이라는 의료기구가 혹은 의료기관이 있었다. 개경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동쪽과 서쪽에 각각 설치되어 있어서 동서대비원 이렇게 불렸답니다. 그 외에도 고려시대에는 물가조절기관이었던 상평창이라든지, 그리고 재해시 빈민을 갖다가 구제하기 위한 구제도감이라든지, 약국, 오늘날 약국과 같은 해민국이라든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자동으로 장학금 같은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제위보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있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표적인 빈민구제정책과 의료기관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혼인과 여성의 지위. 이 부분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조금 비교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표를 조금 구분하기 어렵게 껐는데 그래도 봅시다. 먼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로 나누는데, 정확하게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초, 그런데 그냥 고려시대라고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는 조선 중기 이후가 정확한 표현이 되는데, 먼저 상속에 있어서는 고려시대 때는 자녀 균분 상속이 이루어졌더라. 자녀 균분 상속, 순서 없이, 그러니까 첫째, 둘째, 그리고 딸 이런 거 상관없이 균분하게 동등하게 상속이 이루어졌던 데 비해서 조선시대 때는 장자 우대 상속으로 이루어졌더라. 장자 우대 상속으로 이루어졌고, 다음 보시면 제사 같은 경우도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더라. 돌아가면서 제사를 갖다가 모셨다. 그래서 첫째, 둘째, 그리고 중간에 딸이 있으면 딸도 돌아가면서 지냈더라. 이걸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윤행이라 부릅니다. 윤행. 이에 비해서 조선시대 때는 장자가 주로
제사를 갖다가 지냈고, 아들이 주로 제사를 지냈는데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양아들을 갖다가 양자로 두어서 장자를 갖다가 지낼 정도로 남아 우대 사상이 상당히 강했던 시기가 조선시대가 되겠더라. 자, 다음 호적 같은 경우는 태어나는 순서대로 호적에 기록하였으나 조선시대 때는 주로 남자만 기록을 하였더라. 그리고 여성도 고려시대 때는 호주가 가능하였으나 조선시대 때는 여성의 호주를 금지하였다. 또한 혼인과 관련해서도 이게 조금 작은데 봅시다. 혼인과 관련해서도 이때는 이혼과 재가가 모두 가능하였다. 이에 비해서 이때는 이혼과 재가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을 살펴봤을 때 조선시대에 비해서 고려시대의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고려의 두 번째 사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화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려의 사상. 이 부분을 갖다가 볼 때는 고려의 지배층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순서대로 그 시대별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여러 번 했죠. 고려의 지배층은 첫 번째 호족, 그 다음이 문벌귀족, 그 다음이 무신, 그 다음이 금문세족, 그리고 그 다음이 신진 사대부로 이어지게 되는데, 자, 잠시만 봅시다. 자, 이때 보시면 먼저 불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자, 불교 같은 경우는 고려 초기 호족 집권기, 이때 대표적인 불교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태조 때 태조가 훈요 10조를 통하여 불교 행사를 크게 열 것을 갖다가 당부를 하죠. 그래서 연덤회라든지 그리고 팔관회 등이 개최가 되었다. 또한 광종 시기 때는 여러분들 과거제가 처음으로 시행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때 성과가 실시되었다. 특히 불교 종파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불교 종파를 갖다 한번 살펴보시면 통일신라 때 우리가 중대 때 유행했던 불교 종파가 교종이라고 했죠. 이에 비해서 신라 말기에 유행했던 게 선종. 특징을 보면 교종이 주로 이론을 갖다가 중시하였던 것에 비해서 선종 같은 경우는 실천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론을 중시하여 경전을 갖다가 연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되었던 것에 비해서 선종 같은 경우에는 수행이라든지 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고, 고려가 들어서기 전 신라 말기에는 이러한 선종이 유행했고, 그대로 고려시대도 넘어오면서 고려 초기 호족 집권기에도 여전히 뭐가 유행했더라? 선종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시기 호족 집권기 말기에 이르게 되면 특히 광종 때 균열하는 분에 의해서 화엄종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적어볼까? 균열하는 분에 의해서 화엄종이 개창되고 유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약간 교종 일파입니다. 교종. 그래서 하대의 호족 집권기 후반기에 교종이 유행을 하더라. 그러다가 문벌 귀족 집권기에 이르게 되면 확연하게 뭐가 유행하게 되냐면
교종이 유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교종과 선종 간의 사상적인 갈등이 일어나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천이라는 분이 등장하여 이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는 교선 통합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천이 바로 새로운 종파를 또 만들게 되는데, 그게 해동 천태종이라는 불교 종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어천이 이때 내세웠던 대표적인 사상이 교간겸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신 집권기에 이르게 되면 성향상 보시다시피 이론보다는 실천을 갖다가 중요시하겠죠. 그러면서 다시 선종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또한 선종과 교종 간의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되고, 동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울이라는 분에 의해서 선교 통합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교 통합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진울이 또 새로운 종파를 만들게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조계종.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대다수의 불교 종파가 이 조계종을 형성하고 있는데, 역시 이 부분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진울이 내세웠던 대표적인 사상이 정해쌍수, 그리고 도노점수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조계종들을 이끌었고, 또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 무신집권기에 이르게 되면 불교가 상당히 타락을 하게 됩니다. 불교가 타락을 하게 되고 세속화되더라. 이에 진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를 갖다가 깨끗하게 만들자 결사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운동이 수선사 운동이라고 있더라. 자, 됐죠. 다음, 그러다가 금문세족과 신진사대부 시기로 넘어가면, 특히 이 금문세족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 더욱더 불교의 부패가 심화되게 됩니다. 심화되게 되고, 이에 신진사대부 시기에 이르게 되면 이에 대한 불교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게 되고, 이후 신진사대부가 권력을 잡고 나서부터는 불교에 대한 비판은 더욱더 높아지게 되고, 불교가 이때 많은 억압을 받게 됨으로써 조선시대 때 이렇게 산속으로 쫓겨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이유도 되게 되었던 거죠. 다음 두 번째, 유교, 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주제. 자, 이거는 녹색으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위에과 구분하기 위해서. 유학, 유교 되겠죠. 이때 유행했던 유학의 학문은 훈고학입니다. 훈고학. 훈고학. 고려 때는. 훈고학은 뭐냐면, 옛날 그 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구했던 유학을 다시금 재분석하고 옛날 것을 복원하자, 이러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학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광종 때 뭐가 만들어지죠? 과거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과거제가 시행되면서 유학자를 대거 등용하게 되었고, 이때 유학이 크게 발전을 갖다가 하게 되었으며, 성종 때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바탕으로 해서 유교 정치 질서 국가를 이루려고 했던 거죠. 아울러서 유학 교육기관으로서는 최고 교육기관으로 국자감이 설치가 되었더라. 국자감 설치. 문벌귀족 집권기로 이르게 되면 김부식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유학이 발전하게 되고, 또한 대표적인 유학 교육기관으로는 최충에 의해서 문헌공도 구제학당이죠. 구제학당이 만들어져 크게 유행을 하고, 여기에서 과거제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게 사학이 크게 융성하게 되더라. 사학이 크게
융성하게 되어 사학 12도도 만들어지게 되자 이에 국가에서도 관학 진흥책,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사교육이 크게 발전을 하자 이에 공교육을 갖다가 정상화시키기 위한 움직임도 일어났다. 이래서 칠제라든지 양형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나 무신이 집권하면서 다시 유학이 쇠퇴하게 되더라. 그러다가 근문세족과 신진 사대부 시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때 이르게 되면 안향에 의해서 승리학이 소개가 되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근문세족과 신진 사대부 시기 안향에 의해서 승리학이 소개되게 되고 이후 그의 제자였던 이재현이라든지 그리고 이색 등에 의해서 승리학이 더욱더 발전을 갖다 하게 되고 이후 그의 제자들로 정몽주 그리고 정도전 이런 분들에 의해서 성리학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초기에는 훈구학이 크게 유행하였다가 이때 성리학이 소개되게 되고 이후 성리학이 유학의 기본적인 틀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점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고려의 사상 중에서 이게 화면이 조금 좁아서 다음 페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 위에다가 지배청을 하나 적어보면 호족, 다음이 뭉벌, 기족, 다음이 무신, 근문, 세족, 신진, 사대부 되겠죠. 그래서 역사서를 갖다 보면 역사서 고려 초기 호족 집권기에는 주로 자주적 역사관이 강합니다. 자주적 사관이 강하더라. 그래서 왜 그러냐면 국가를 갖다 새롭게 만들고 자기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다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때 역사서로는 7대 실록 그리고 왕조실록 구삼국사 그죠? 이런 책들이 있는데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다가 몽골 귀족 집권기로 넘어가게 되면 유교적 사관에 입각한 역사서가 저술이 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김부식이 적은 삼국사기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되겠죠. 그래서 현존하는 최고의 역사서이다. 또한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신라 개성의 역사 의식이 반영되어 있더라. 무신집권기에 넘어가게 되면 약간의 자주적 사관에 입각해서 다시금 역사서가 적히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때 만들어진 게 이규보가 적은 동명왕편 이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어느 나라 개성 의식이냐면 고구려 개성 역사 의식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후 약간 무신집권기에서 근문세족 집권기로 넘어가면서 있던 대표적인 책들로는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련이 작성한 삼국유사라든지 그리고 이성휴가 작성한 제왕 운기 둘 다 이 부분은 고조선 개성 역사 의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진 4대부 시기대로 넘어가면 이쪽도 같이 되겠죠. 약간은 승략적 사간에 입각하여 역사서가 편찬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재현이 작성한 사략이 대표적인 역사서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 고려 문화 세 번째 주제가 되겠죠. 고려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이 되겠죠. 고려 문화. 고려 문화는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구분하여서 조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누어서 대표적으로 불상, 부처님 상을 말하겠죠. 그래서 고려 전기의 크기 불상의 특징은 거대한 숯불이 제작되었더라. 그리고 일부 철불도 제작되었다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러한 불상이 뭐가 있냐, 논산에 있는 거대한 석불로 관촉사 미륵, 석조 미륵 보살 있죠. 석조 미륵 보살이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으로는 탑을 한번 살펴봅시다. 탑. 고려 전기나 고려 후기나 고려 시대 때 가장 탑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하면 다각 다층의 특징을 보인다는 게 고려 석탑의 고려 탑의 특징이 됩니다. 신라 시기 때 앞 시기의 탑의 특징은 주로 3층 그리고 사각, 안정과 균형미 등을 갖다가 강조를 했다면, 고려시대 때는 안정감보다는 주로 자연스럽고 화려함 등을 갖다가 강조하는 다각다층의 특징, 물론 3층 석탑도 나타나지만 다각다층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그다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고려전기의 탑으로는 평창에 있는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이 있죠. 팔각 9층 석탑이 있고, 고려 후기에 이러한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것은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대표적이더라. 참고로 이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은 중국의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고,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중국의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더라. 자, 다음 건축 양식을 살펴봅시다. 건축 양식. 크게 고려 전기 때 유행했던 건축 양식은 주심포 양식, 그리고 고려 후기 때 유행했던 건축 양식은 다심포 혹은 다포라고도 부르죠. 양식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처마 밑에 포를 보신 적 있죠? 포라는 게 있습니다. 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포입니다. 포가 이렇게 있으면 포 밑에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주심포, 다포는 말 그대로 포가 많다는 소리가 되겠죠. 포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존재를 해서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포가 기둥 사이사이에도 이렇게 포가 존재하는 것을 다심포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한 기둥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지금 여기는 이렇게 안 그렸지만, 여기 보시면 가운데가 불룩하게 이렇게 기둥이 만들어져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 절이라든지 우리 오래된 건축 양식을 보면, 기둥을 보면 실제로 일자로 쭉 뻗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가운데 쪽에 불룩하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양식을 배흘림 양식이라 부릅니다. 이거는 건축물을 시각적으로 안정성 있게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를 갖다가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건축 양식까지 봤죠.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크게 고려의 사회 파트를 살펴봤고, 고려의 사상 중에서, 그리고 세 번째 고려 문화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쭉 약간 사실적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